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종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종호 교수님이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드디어 중국 시리즈 마무리를 짓는군요. 네. 예, 저희가 한 6번째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래 모습 어떻게 전개될지 요걸 살펴본다고요.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제를 한참 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전제요? 제가 주제 넘게 감히 미래를 예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걸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면요. 예. 미래는 일단 정해진 게 아니다. 그리고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여러 분파로 나눠질 수가 있다.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렇다면 그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시나리오가 뭔지 확인하는 건 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냐면요. 미래라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소수의 요소들과 통제하지 못하는 다수의 요인들로 결정이 되는데 예.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소수의 요인들 요것들만 가지고 우리는 시장을 분석할 뿐인 것이지 통제할 수도 없는 뭐 코로나19 같은 거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예상치도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이 전개되다 보니까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중국이 결국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고요. 이런 데서 우리들은 힌트를 찾습니다.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힌트가 되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앞으로 요걸 살펴보시면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데요. 그럼요.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학자로서 잘못하면 이제 저 사람이 주제 넘은 짓 하네 이런 소리 딱 듣기 쉽거든요. 한 사람의 미래를 조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한 예. 국가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조망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굉장히 또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상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통제할 수 있는 요인만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직접 들어가 볼까요? 예. 일단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미래 예측이라는 뭐 결론 부분에 네. 이런 화두를 던지기가 좀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던 게 중국은 그래도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면 많은 힌트를 일단 얻을 수 있죠. 지난 시간까지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시진핑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를 살펴봐야 된다. 예.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앞으로의 전개될 흐름을 예측하기가 좀 용이한 구조가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시진핑은 앞으로 미래를 그려감에 있어서 중국을 나는 어떻게 설계하겠습니다라는 그 비전 같은 것을 설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럴 때 시진핑이 가장 자주 언급했던 것은 소련의 패망을 우리가 주의 깊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많이 언급했어요. 소련의 패망에서 어쨌든 교훈을 삼아야 된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소련 같은 경우는 사회 체제가 중국과 가장 유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예. 시진핑이 대표적으로 뭐를 언급했냐면 소련이 망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의 부패고 두 번째는 사회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념이 와해된 것을 꼽는다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합니다. 정치 부패, 사회 체제에 대한 신념의 와해. 예. 예. 사실 정치 부패와 사회 체제에 대한 신념이 와해되게 된 가장 궁극적인 대상은 아마 소련의 공산당이 뭔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시진핑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뭐라고 언급을 한 문구가 있냐면요. 예. 소련은 공산당원이 20만 명일 때 정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소련은 공산당원이 200만 명으로 커졌을 때 파시스트를 물리치는 국가로 성장했다. 예. 그다음에 소련은 공산당원이 2천만 명이 됐더니 오히려 정권을 잃고 몰락하고 말았다. 일당 독재 체제에서 당원이 많아지면 당의 힘이 실리는 거니까 예. 오히려 많아질수록 더 정권을 유지하거나 키워나가기가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더 많아지니까 몰락했다.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제 전 국민의 상당수가 공산당원이라면 그 당에 대한 충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신뢰감 이렇게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네. 시진핑이 지적하는 건 이렇게 많은 숫자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산당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공산당의 실체, 허실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됐고 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국가에 아무 이득이 안 되네. 우리의 삶이 개선되는데 아무 영향을 못 미치네. 이렇게 인식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소련이 붕괴되게 된 결정적인 뭐랄까요 원인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내부에 들어와서 보니 실상이 별로 좋지 않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요, 이 공산당이 활동하는 여러 결과들은 극소수의 사람의 이익이나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로 집행되는구나라는 허실을 봤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정치 부패, 사회 체제에 대한 신념의 와해, 요것들은 소련에서 어떤 식으로 교훈을 얻은 건가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국 우리가 막아야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사회 체제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라고 시진핑은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정치 부패부터 막기 위한 행보를 적극 추진을 했는데요. 네. 이것은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진짜 공산당 체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불렀던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소도 분명 있을 거지만요. 경쟁력 확보.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시진핑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정치 부패로 근절하겠다. 네. 이런 명목 아래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 장악을 위해서 부패 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간단히 언급한 게 있으니까요. 뭐 소개만 해드리면요. 2012년에 중앙 정치국이라는 곳에 전체 종지들에게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을 알려줬는데요. 네. 8가지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이른바 당 8조라고 부르는데 네. 앞으로 중앙 정치국에 있는 모든 동지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떤 걸 권장했냐면 회의를 간소화해라. 출장을 간소화해라. 라고 하면서 업무 전반에 허례허식들 다 없애라. 이런 것들을 지시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지시만 하고 권고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이행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 연도부터 네. 자아 비판 대회를 실제 개최했어요. 저는 지난번에 해외 출장을 가서 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왔는데 저 스스로를 비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최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모멸감을 주면서 스스로 용퇴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요. 정치국 위원들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지도 않고 정치국 상무위원에게는 웬만하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규정 아닌 규정이 있어요. 그만큼 그 자리, 아주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누구 눈치 보지 않게끔 웬만한 건 다 용인해 줄 테니 그 자신의 어떤 뭐랄까 신념 아래 예. 그 과업을 수행해라 이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부패를 근절한다라는 미명 아래 이제 이 룰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치국 위원이 어쩌면 죄를 묻지도 않고 그러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커지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패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고. 바로 그런 면이 많죠. 예. 그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을 사실 알고 있었는데 시진핑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거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그런데 거기에 나만 혼자 그거와 무관한 트랙을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쉽지 않죠.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상 지위에 올라가니 이제 이 룰을 근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정풍운동이라고 해서 형식주의 타파, 관료주의 타파, 향락주의, 사치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는 공산당에서 몰아내겠다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예. 이게 정치 부패를 이제 근절하겠다라는 시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더 중요한데요. 중국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념과 확신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또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두 번째 사회 체제에 대한 신념의 와해를 어쨌든
막겠다라는 의지겠죠. 네, 바로 이 부분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다라는 공산당의 그 비전이나 메시지가 하나의 목소리로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도 분명 필요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하나의 메시지로 내보낸다는 건 그 하나의 메시지는 자신의 메시지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의 오랜 통치 체제인 집단 통치 체제 이거를 이제 슬슬 와해하면서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가 또 여기에도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예. 두 가지 효과는 뭘까요? 예,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제 그 중국 체제를 단일 메시지로 유지하게 만드는 효과.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집단 지도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명분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단일 메시지를 내는 것, 집단 지도 체제 와해 두 가지 다 어쨌든 시진핑으로 모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원래 시진핑 체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구룡치수라는 용어예요. 구룡치수. 예, 뭐 이거는 한자 좀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감이 있으실 텐데요. 네. 9마리의 용이 물을 다스리듯 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후진타오 집권 시기에 중국의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함께 협의해서 중국을 통치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구룡치수라고 지칭했던 것인데요. 그 9명의 상무위원들이 나름대로 9개의 분야가 나눠져 있고요. 예. 그 9개의 각각의 분야에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 관료로 전문가로서 뭐랄까요? 승진해서 그 반열까지 올라간 9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각 행정 장관 이런 사람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법무 쪽, 그다음에 외교. 보건, 외교, 그다음에 기술 뭐 이런 쪽으로 나눠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9명이 각자 자신의 전문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 영역을 다른 8명의 위원이 그 사람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기에도 전문성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9명이 집단 지도 체제처럼 이제 운영을 협의해서 했는데요. 예.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의 많은 정치학자들은 중국의 통치 체제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요. 네. 집단 대통령제네 이렇게도 불렀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대통령들이 집단으로 있다. 그렇죠. 각각이 그만큼의 권한이 많이 있다라는 뜻도 되겠죠.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직 여기에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 체제에 익숙하신 분들은 설마 중국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뭐 진짜 옛날 기사 뒤져가지고 몇 개 사례 찾아왔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1998년 우리나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데 예. 우리나라가 그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국의 협조와 도움이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장점인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냐 하면요. 우리나라 경제와 중국 경제가 상호회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당신 좀 만납시다. 요구를 장점인에게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장점인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그 경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경제 담당이 주룽진이 주룽지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정상회담이 아니라 네. 경제는 그쪽하고 얘기를 해라. 네. 네. 주룽지는 실제 총리고요. 네. 주룽지 총리가 원래 총리의 역할이 중국에서는 경제를 담당합니다. 어. 그래서 총리를 언급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경제는 총리랑 얘기하는 거네 라고 하고 그 뒤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 있거나 그렇게 할 경우가 있으면 중국에서는 항상 총리가 참석했고요. 그 총리가 참석하는 걸 마치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걸로 예우하지 않고 국가의 정상이 온 것과 똑같이 예우하면서 정상회담을 만들어갔어요. 예. 우리가 이런 국가 간의 행사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예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어떤 그렇죠.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경제 대통령은 중국의 총리구나 이해를 한 거죠. 네. 이처럼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까 9명의 상무위원들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분권화되고 협의를 해서 진화 발전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중국 내부에서나 또는 해외에서 분석된 내용을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9명의 상무위원들이 모든 안건들이 매번 원활하게 협의되고 결론이 원활하게 도출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경제는 총리가 맡아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이 다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전문 분야가 있는 9명들도 자신들만의 생각과 철학이 다 다를 거고 그렇죠. 자기가 담당하는 영역이 더 소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결정된 게 우리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뭐 과학기술 파트에서는 이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경제 파트에선 지금 산업화해서 수출하려면 이 기술을 먼저 육성해야 된다. 네. 생각이 다를 때 국가 예산 어떻게 배분하고 어디에 더 힘을 실을지 옥신각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사실 불협화음, 메시지가 불투명해지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많은 기업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걸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바로 시진핑은 그 모습을 본인이 중앙당에서 일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랬다가 우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만 더 늘어날 수 있으니 9명의 이 협의체를 조금 더 통일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뭔가 개선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바로 시진핑의 대의 명분이었던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그 대의 명분을 지켜갔는지도 궁금한데 그보다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예. 있어서요. 그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의구심이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표출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하고 법률 쪽에서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경제사범이 있었을 때 네. 이걸 처벌하는 수위에 대해서 사실 일관된 그 뭐라 할까요? 원칙을 준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를 꾸려 나가다 보면 규제 없이 규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잉태되고 발전이 더 먼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화하는 작업이 그거보다 뒷순위로 전개되기가 쉬운데요. 바로 그 부분에서 제도화는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은 빨리 제도화해서 사회 시스템에 내재하고 싶은데 네. 경제 쪽에서는 지금은 좀 더 이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놔도 이런 충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은 만들어졌는데 경제 쪽에선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 신경 쓰지 마. 아니 법이 생겼는데 법을 지키지 말라고요? 또 실험해보고 또 시제품 만들어서 뭐 드론 같은 거 띄워보거나 아니면 직접 전파 발송해보거나 해봐. 이러면서 기업인들도 한쪽에선 체포하는데 한쪽에선 하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저희 경제 파트에서도 너무나도 많았었죠. 그걸 보는 국민들은 우왕좌왕하고 이거 그럼요. 뭐야 이렇게 지켜보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있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제 이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부여했는지 구체적인 좀 사례를 일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법적 근거를 아주 추상적이나마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도라는 개념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영도. 예. 2018년 3월 달에 중국 헌법이 개정됐는데요. 네. 그때 어떤 개념이 이제 헌법 본문에 삽입됐냐면 공산당 영도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최고 본질적 특성이다라는 문구가 본문에 삽입됐어요. 이 당의 영도라는 표현은요. 네. 1975년 헌법 개정 때 들어갔던 표현인데요. 예. 이게 1982년의 헌법에는 서문에만 남기고 본문에서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도라는 표현 대신에 뭐 지도 이런 게 들어갔을까요? 영도는 여기서 사실 말하면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영도자가 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누구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뭔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위원들, 상무위원들이 갑론을박할 때는 네. 누구 입에서 결국 그걸 결정하면 우린 다 따른다. 이런 나름대로의 최종의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헌법에 명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82년 헌법에서는 일부러 그 영도라는 단어를 뺐다. 그렇죠. 네. 그걸 빼놓고 자연스럽게 집단에서 협의하면서 너희들끼리 논의해라로 진화 발전해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다시 본문에 영도라는 문구가 삽입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 게 바로 소조라는 개념입니다. 소조요. 예. 소조 무슨 뜻일지 궁금한데
1부 시간이 다 돼가지고 2부에서 듣기로 하고요. 1부는 시진핑 체제와 유지를 개선을 위해서 정치 부패 방지 그리고 체제 이념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 2부에서 그러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2018년 중국 헌법에 영도라는 표현이 다시 들어갔다. 예. 2부에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소조라는 걸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예, 소조는 뭘까요? 예, 저도 사실 예전 직장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제가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네. 소조는 뭐 한자를 좀 있는 그대로 좀 풀어서 설명한다라고 보면 작은 소모임 이런 정도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소조, 예. 1조, 2조, 3조 이렇게 할 때 네. 조, 작은 조. 예. 쉽게 말해 중국 정부에서 정부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공산당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공산당에서 특별한 임무가 필요할 경우 다양한 관련 부처의 사람들을 차출해서 한 곳에 모아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일종의 TF팀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이 TF팀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논의하게 되는데 네. 특이한 건 모든 국가 권력은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논의해서 결정하는지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결정합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요 공권력의 일부 치안과 관련된 거는 경찰청에서 관할합니다. 딱 이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소조라고 부르는 이 TF팀은 논의를 하는 것이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법적으로 부여되는 의사결정 권한은 없어요. 그 뭐 이런 건가요? 국회 무슨 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위원회는 사실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는 그렇죠. 그런 권력이 있는 거죠.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그럼요. 기관인데. 그거는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소조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몇 사람들이나 아니면 상무위원이 포함된 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논의 좀 합시다 했는데 거기서 논의한 게 실제 중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에 해당되는 당면 과제들이 다 여기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소조는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떤 결정들을 해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조가 사실 이번 시진핑 어떤 체제에서 처음 대두됐던 사회 시스템은 아니에요. 오히려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냐 하면 예. 예전에 덩샤오핑이나 그 전에 마오쩌둥 시절에도 소조가 있었는데요. 예. 그게 있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집단 협의 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소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중국은 수직적인 행정 체계와 수평적인 행정 체계가 법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이라고 하면 예. 최상위 결제의 최종 결정권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주석이겠죠? 예, 네. 아니면 자기 부처의 어떤 제일 높은 뭐 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네. 중국은 뭐 부장이라고 불러요. 외교 부장 뭐 이런 네. 식으로 그 부장들이 결정하는 권한이 정해져 있으니 네. 논의가 결국 어디로 흘러가서 누가 최종 사인하나보다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수평적인 협의가 필요한 이런 업무는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 시절부터 이 수평적인 업무들을 뭔가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소조를 만들자 했는데 네. 이 소조가 처음 취지는 이거였습니다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밀실 논의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의 최종 권력권자의 어떻게 보면 의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심을 반영하는 아마 주석은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내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복심. 이런 복심. 말 있잖아요. 예, 그거네요. 그러면 수평적 협의에 어쨌든 소조가 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소조는 그럼 구성이 각 부에서 좀 주요한 인물들이 하나씩 각 분야에서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나요?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최고 상무위원들이 이거는 내가 주관해야 되는 주요 업무니 네. 그런데 법무부의 도움도 필요하고 환경부의 도움도 필요하니 그쪽에서 사람 공무원 관료들 중에서 의미 있는 국장급이나 누굴 보내주십시오. 네. 이 소조에서 그걸 다 협의해서 다른 부처에 그 큰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협조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진핑이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시진핑은 자신의 1인 중심의 체제를 중국에서 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그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대안으로 소조를 선택한 거예요. 아,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자신의 복심들을 심어놓는 방식으로 소조를 구성을 해둔다. 작은 안건에 대한 소조는 복심이 가고요. 예. 중국의 지금 소조는 대부분 시진핑이 다 직접 그 소조에 들어가 있어요. 아, 직접이요? 직접 들어간 소조가 몇 개나 돼요? 이게 이 정확하게 예. 이 소조가 몇 개인지도 사실 이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이따 소조의 특성 한 번 더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일단 질문 주신 소조의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진핑이 포함되어 있는 소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시진핑 주석 최근 한 5년 기간 동안 소조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17년 5월에 집계된 확인된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확인된 소조의 개수는 45개였어요. 어. 그런데 이 중에서 시진핑이 직접 만든 거, 달리 말하면 그 소조에 자기가 직접 들어간 것은 16개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조는 그 뒤로 계속해서 그 소조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썰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거와 비교를 하면 소조가 1998년도에는 19개였고 예. 2009년에는 29개였어요. 그러니 최근에도 45개까지 늘어난 것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숫자고 예. 그중에 16개는 당의 주석이 직접 관여하는 소조라는 건 이 소조가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소조들 중에 시진핑이 들어가 있는 소조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원장이 바로 시진핑 본인인 겁니다. 시진핑이 들어간 소조에는 다 시진핑이 가장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아하. 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저는 사실 공공기관 근무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서 네. 이게 그 법적 근거도 없고 이걸 다 직접 하는 이유도 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랬는데 예. 좀 전에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본인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관여하고 예. 그래서 국가의 메시지를 통일화시키고 다른 메시지가 안 나가게끔 만들 수 있는 법보다 더 높은 어떤 의사결정 체제 그걸 소조로 했고 그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헌법에서 영도라는 개념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이 소조가 가장 중국의 궁극적인 의사결정에 지금 체계가 된 거죠. 영도와 이 소조가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국 소조들 중에서 가장 격상이 높은 소조는 영도 소조라고 부릅니다. 이름 자체도. 예. 그래서 영도 소조라고 아예 명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영도 소조도 그러면은 시진핑이 개수가, 직접 개수가 늘고 있고요. 늘고 있고요. 예. 시진핑이 직접 관리하는 네. 영도 소조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또 개수가 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진짜로 시진핑이 자신의 입김이 통하는 것들을 이 체제를 통해서 쉽게 해나가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냐 하면요. 예. 소조가 얼마나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소조가 크게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저기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였구나. 단순히 TF팀으로 그냥 회의하러 모인 게 아니었네 알 수 있었던 게 코로나19 때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갑자기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다 보니까 네. 이걸 국가가 어떻게 하면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선택했던 건 엄청난 엄격한 사회 통제였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각종 부처의 협조와 공감대가 무엇보다 필요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소조였습니다. 아니 각 부처의 공감대와 협조가 필요하면은 각 부처의 장인 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직접 보건부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치안 유지는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소조에서 직접 결정을 하는데요.
당 상무위원회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전염병 업무 영도 소조를 그 당시 만들어서 여기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예방하고 통제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전 부처에 일괄적으로 지시를 내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홍콩 민주화 사태 있죠. 예. 이 홍콩 민주화 운동이 크게 불거지나 보니까 네. 이거 수습해야겠는데 하면서 또 만든 게 소조예요. 그래서 홍콩 민주화 관련된 대책 소조, 여기에서 협조 소조라고 이건 불렀는데 네. 여기에 홍콩 업무와 관련되는 총괄 기구 역할을 이 협조 소조에서 하게 됐고요. 원래가 협조 소조였는데 이거를 민주화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영도 소조로 격상시켰어요. 그럼 협조 소조라는 것은 또 새로 나온 말이니까 영도 소조와 다른 거는 시진핑이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렇죠. 그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럼 협조 소조에서 영도 소조로 격상을 시켜가면서까지 어쨌든 홍콩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여기서 결정된 사안대로 네. 매뉴얼대로 홍콩 민주화 사태를 그 중국 정부에서 대응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2003년도에는 홍콩 마카오 공작 협조 소조가 출발된 적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전개됐고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 했었을 때도 예. 이 베이징 올림픽을 어떻게 잘 준비할지 또 영도 소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로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신장 공작 협조 소조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제가 앞서 오늘 주제 중국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대응해가고 설계할지 어디를 들여다보고 힌트를 얻으면 될지 알려드리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 이제 답이 나왔죠. 소조를 들여다봐라. 그렇죠. 결국 시진핑의 입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곳은 소조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오프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밀 조직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소조가 만들어지고 소조가 운영되고 소조에서 이렇게 회의한 결과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거를 공개해서는 안 될 텐데 어떻게 소조에서 만들어졌다. 개수가 몇 개다. 영도 소조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결정했고 이게 정책에 어떻게 반영돼야 된다를 어쩌면 비밀 조직인 것과 정반대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는가? 좀 의문이 많이 생기는데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어느 분야의 소조가 만들어져서 지금 뭘 논의하고 있는지는 절대 중국 정부가 오픈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조에서 논의된 어떤 결과,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거를 행정 지침이나 중국 정부, 공산당의 목소리로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저런 소조가 활동하고 있었네. 차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어떤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조를 들여다보면 되는구나라는 인식들이 좀 높아지면서 예. 소조를 어떻게 보면 언론이든 아니면 외국의 어떤 뭐랄까 정보기구든 아니면 그냥 뭐 산업계에서도 대응하기 위해서 소조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또는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조각을 맞춘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소조에 대해서 질문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조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중국 표현으로는 링다오샤오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 링다오샤오주라고 부르는 이 소조를 정확하게 뭔가 규정 짓기가 어려운 게 정부에서 소조를 명명백백하게 뭐라고 규정 지어주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몇 개가 지금 소조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 총괄적인 개수 오픈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소조마다 누가 속해 있는지도 언급한 적이 없고요. 예.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이 모든 걸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하는 곳은 뭔가 고정된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공공기관 일하면서 여기저기 차출돼 본 적이 많아요. 네. 국무조정실에 가서 한 달 일해보기도 하고 뭐 기재부에 파견 가서 1년 일해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왜냐하면 거기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 뭐 결정하려면 밑그림 그리기 위한
또 각종 뭐 통계 자료나 리서치 자료 또 해외 뭐 이런 자료들 정리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 그래? 이런 거였어? 네. 알았어. 그럼 난 이런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 좀 더 알아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스텝들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고정된 사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조는 고정된 사무실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가 예, 하여튼 그러다 보니 엄밀하게 말하면 아 소조는 분명 제가 소조를 들여다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정책이 결정되고 나서 소조가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니까 예. 파악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제가 뭐 중국이 예를 들어서 1981년에는 소조가 44개가 있었고 뭐 그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 드렸을 때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건 누군가 집계를 하고 관심을 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연구소라든가 몇 군데서 국제 정치학이나 이런 거 연구하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흔적들을 조합해서 이거를 수집하고 공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소조라는 것의 뭐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나오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살펴보고 있는 기관들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러면 네. 법이나 제도에 있는 권력기관보다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소조에서 소조를 인정하고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건 뭐지 하는 궁금증이 더 큰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시진핑이 소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요. 중국은 최고 권력기관인 공산당이 가장 핵심이겠죠. 예. 거기는 총석이나 정치국 상무위원회, 그다음에 중앙군사위원회 등이 포함된 중앙위원회 등이 있고요. 전체 당원은 아까 그 우리 소련이 공산당 숫자가 2천만 명이 되니까 결국 패망했다고 예. 했는데 중국의 공산당원은 8,600만 명이에요. 이미 네. 예. 그 중에서 선거로 뽑힌 약 200명 남짓한 중앙위원과 네. 150여 명 정도 되는 중앙후보위원. 사실 이 사람들이 핵심이 돼서 전체 공산당의 조직을 꾸려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200명과 150명과 관련된 그 사람들이 다양한 권한들을 나눠서 조금씩 갖고 있는데 그걸 다 건너뛰고 다 통폐합하는 모든 권력을 다 내가 가질게 하면 이건 누가 봐도 뭐야 당신 뭐 독재자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 예. 그 중간에 매개물로 소조를 활용한 거죠. 그렇군요. 중국 내에서 어쩌면 그러면 커다란 정책적 변화나 경제적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조가 계속 등장하고 그들이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계속 전개가 그렇게 되어 온 건가요? 네, 실제 이제 경제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네. 많은 분들이 중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주요 요인들 중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뭐라 할까요, 공권력의 그 횡포를 좀 발현해서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성이 크게 위축되고 그 뒤에서 그 뒤에 중국의 증시가 크게 주춤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 많이들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힌트를 우리가 이제 소조라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네. 먼저 투자를 하시거나 경제 흐름을 모니터하실 때 그 관점에서 소조를 알고 계셨다면 나 여기에서 불확실성 요인이 당분간 대두될 것 같은데 알 수 있었던 대목이 있어요. 언제 이게 대두됐냐면요. 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게 크게 어떻게 보면 손을 대기 전에 시진핑이 중심으로 한 어떤 소조가 만들어졌냐면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 소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이게 만들어졌다는 건 뭐야?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손을 대는 거야? 이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소조에서 논의하는 거는 당연히 오픈을 안 하지만 내가 적어도
투자를 하거나 중국 산업을 관망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쪽 부분에 뭔가 큰 변곡점이 생기겠구나. 이런 힌트를 이 소조가 벌써 생겼다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중앙국가안전위원회라는 소조가 만들어졌었을 때 이 안전위원회를 통해서 또 안전과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망들 이런 게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의 안전, 안위 이거에 뭔가 큰 뭐랄까요 위법 소지를 더 높이겠다, 경각심을 높이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사전에 포착할 수가 있는 거죠.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경제는 또 어느 것을 중요시할지 이런 것들은 소조의 움직임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러면 소조 활동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미래 예측이 오늘의 주제니까. 중국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소조를 좀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파악이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소조를 좀 예측하고 소조의 움직임을 어떻게 좀 주시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라도 있는 게 없을까요? 예, 힌트를 그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중국의 주요 의사결정의 방향성이 소조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이해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보기관이나 각국의 리서치 기관들이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낸 사항들을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언론 기관도 마찬가지죠. 네. 중국에서 무슨 소조 생겼습니다. 이게 오픈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다시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외국의 그 외신들을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을 간간히 정례적으로 해다 보면 중국 사회의 고민을 중국 스스로 지금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어디를 손봐서 지금 중국을 다시 구조조정하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다. 이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나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의 정치 경제에 관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 경제를 좀 예측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거기에 소조를 들여다보면 앞으로 조금은 더 수월하게 예측할 수 있다. 네. 혹시 중국 경제를 최종 어떻게 된다 이런 예측을 기대하신 분들에게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워낙 미래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그 흐름을 소조에서 한번 들여다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소조라는 단어 나오면 귀 쫑긋하고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미래를 한번 가늠해보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총 6번에 걸쳐서 중국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저희 관련 내용은 손경제 홈페이지 게시판 역시나 박정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공부 좀 더 하고 나서 다시 또 한번 다른 나라들 돌고 다시 한번 또 해드릴게요. 다른 나라 돌다가 또 중국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오승훈이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오승훈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